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이지상 지음, 아르테에서 펴낸 중년독서입니다. 중년독서는 여행가 이지상이 일상이던 여행에서 잠깐 멈추고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 만난 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지상은 1세대 여행가로 세상의 끝에서 끝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400여 개 도시를 다녔고 그에 관한 많은 기록들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갈증들이 있었습니다. 삶이라는 명제가 여전히 소화되지 않은 채로 길 위에 그를 괴롭혔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여행은 완벽한 해답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몸이 쇠약해졌고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가 만난 것이 바로 책이었습니다. 서점에서 새로 산 책들이 아니라 젊은 시절 읽었지만 잊고 있던 먼지 쌓인 서가의 책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의무감에 읽고 버려두었던 책들이 정작 가장 필요한 시기는 신체적으로 가장 쇠약해진 중년에 들어서라는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두 번째 독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소개하는 책들은 범위가 넓고 다양합니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등의 고전부터 강상중의 도쿄 산책자, 레나 모제의 인간 증발 같은 사회학 책들, 그리고 가뮤의 이방인, 카프카의 심판, 오정이의 중국인 거리 등의 소설에 이르기까지 총 20권에 이릅니다. 이렇듯 그의 두 번째 독서 리스트를 통해 중년에 되짚어야 할 가치들과 덕목들을 하나씩 펼쳐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중년 독서 이지상 지음. 도시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법. 나는 정신적인 가면을 몇 개 준비해놓고 살아간다. 그렇다고 내가 다중인격자라는 말은 아니다. 가면 쓰기는 세상살이를 위해 언젠가부터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다. 한때 방랑자 같은 삶을 살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하거나 한국에 돌아와 잠시 머물 때면 나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의 민낯을 드러낸 채 살았다. 수염을 기르고 늘 여행자 차림으로 다녔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식대로 살다가 다시 여행을 떠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정착해 뿌리를 내리면서 갈등이 생겼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바람 같은 여행자가 아니었고 정착민이라 할 수도 없었다. 어정쩡한 입장에서 사람과 사회를 대하는 방법이 서툴렀다. 인간관계가 불편하기만 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는 가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가면을 바꿨으며 살게 된 것은 좀 더 세월이 지난 후였다. 인간은 원래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다. 영어의 퍼슨, 인간은 어원적으로 가면 또는 탈을 뜻하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왔다. 여기서 가면은 표리부동을 의미하기 전에 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한 자신의 역할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동양의 인간도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의미에서 형성된 개념이듯이 우리 삶에서 관계를 맺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그에 알맞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간다. 마치 배우들이 각자에게 맞는 배역을 맡아 연기하는 것처럼.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여러 개의 가면이 요구된다. 전통사회나 근대사회에서는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가면을 강조했다. 아버지면 아버지, 선생님이면 선생님, 학생이면 학생이라는 가면을 쓰고 충실하게 살면 되었다. 그런데 탈근대 사회에 오면서 여러 개의 정체성, 즉 여러 개의 가면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던 무렵 읽은 강상중의 도쿄 산책자는 초반부터 나를 몰입시켰다. 일본 도쿄대학 교수인 저자는 이 책에서 제1교포로 살아가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와 함께 도쿄라는 도시를 분석한다. 그는 젊은 시절 한국 이름 강상중이 아니라 나가노 데스오라는 일본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 대학 시절인 1971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마주한 서울의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서울은 어두침침했고 거대한 진창 같았다. 변호사였던 숙부의 집은 부유했으나 집 밖으로 나가면 혼란스러웠다. 비가 내리고 나면 여자들이 나와 빗물로 빨래를 했고 누더기를 걸친 소년들이 맨발로 거리를 쏘다녔다. 도처에서 털떨이 버스가 흙탕물을 튕기며 맹렬한 속도로 질주했다. 그 풍경을 보면서 강상중 교수는 온몸의 혈관과 신경세포가 모조리 드러나 팔딱팔딱 뛰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1971년에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 광화문에 있는 중학교를 다닌지라 그 시절의 서울 도심지 풍경을 기억한다. 버스가 무섭게 달렸고 사람들은 무질서하게 멈추는 버스를 쫓아가 서로 밀치며 올라탔다. 등굣길에 승객이 너무 많아 문도 못 닫은 채 달리던 버스에서 안내양이 문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20대 초반의 여인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옷을 툭툭 털며 일어나 어색한 미소를 짓던 그녀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렇게 모두 악바리처럼 살아가던 시절이었다. 어린 구두닦이나 거지들의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다. 고등학교 때는 다리 밑에서 사는 거지 아이들이 동네에 와서 밥 좀 주세요, 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 그런 서울이었으니 깔끔하고 쾌적한 도쿄의 거리에 익숙했던 강상중 교수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도쿄로 돌아가기 전날 청계천 근처에 있던 숙부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저녁나절 귀가하는 사람들의 물결을 보면서 여기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감동에 휩싸인 것이다. 그 순간 굳어있던 마음이 풀리면서 석양이 물들어가는 서울이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한다. 도쿄로 돌아간 그는 일본 이름을 버리고 강상중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제1교포에 대한 차별이 심한 일본 사회에서 그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내가 제1교포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1988년 올림픽 이전에는 교포들이 문패에 한국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살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숨겨야 했던 것이다. 하물며 강상중 교수가 일본 이름을 버린 1970년대 초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조센징은 거짓말 잘하고 거칠고 야쿠자 같다는 편견이 짙었을 때였다. 그만큼 조국은 못살고 험하고 가난했다. 그런데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찾았던 그는 또 다른 혼란에 빠진다. 자신의 정체성은 한국인 강상중이고 나가노 데스오는 그 정체를 숨기는 가면이라고 생각해서 벗었는데 막상 드러난 강상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20여 년 동안 나가노 데스오로 살면서 맺은 관계와 인연은 다 무엇란 말인가? 부모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을 데스오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강상중 교수는 인간은 몇 개의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란 자기 동일성이며 어떤 것과 일치시킴으로써 명확해지는 것이라 여겼던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각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몇 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거짓이냐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부동의 나 또는 확고한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불확실한 시대도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변해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확실한 안정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안고 있는 불안이나 울분이 부정적 에너지가 되어 타자에게 분출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놈은 형편없어. 저놈보다는 내가 나아. 라는 말을 하면서 남들보다 강해지려는 것입니다. 이는 요즘 시대가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도쿄 산책자 23쪽에서 27쪽. 이런 깨달음 속에서 그는 앞으로 하나의 정체성 안에서 졸고 있는 인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다양한 정체성을 받아들이며 살겠다고 다짐한다. 진정한 자기란 없고 있는 것은 지금 거기 있는 자신뿐이기에 있는 그대로 자기 안에 모순을 껴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독자들을 배려해 쉬운 표현으로 풀어가고 있지만 그의 말은 현대사회와 인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통찰로 다가온다. 강상중 교수가 제일교포로서 정체성의 문제를 고민했다면 나는 방랑자 같은 삶을 살다가 내 나라에 다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혼란에 빠졌다. 그런데 나에게 닥친 또 다른 문제는 도시였다. 아버지가 서울 토박이고 나 역시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나는 도시를 싫어했다. 유년 시절 겪은 1960년, 70년대의 서울은 빈곤했고 그 후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난개발을 하는 서울은 번잡한 곳이라는 인상만 심어주었다. 자연스럽게 여행지도 중국의 서역지방, 인도, 사막, 아프리카 대초원, 시베리아 횡단 등 광활한 자연과 오지에 이끌렸다. 나중에는 그런 것도 점점 관광지로 개발되는 것을 보면서 더 깊은 오지를 찾게 되었다. 한 번은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의 사바주에 숨어있는 어느 깊은 원시림으로 들어갔다. 조그만 여행사에서 만든 정글 속 캠프에 간 것이었다. 보트를 타고 3시간 정도 강을 거슬러 올라가니 정글에 오두막 2채가 있었고 청년 몇 명이 그곳을 관리하며 물과 음식을 제공해 주었다. 밤과 새벽의 사파리는 좋았다. 정글에 울려 퍼지는 새소리, 물 안개에 젖어든 달빛, 그 풍경 속에서 아, 정말 원시림 속에 들어왔구나 하고 감격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부터 40도를 넘어 50도에 육박하며 닥쳐드는 더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나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토하기조차 했다. 결국 2박 3일 만에 도시로 돌아와 향한 곳은 에어컨 바람 나오는 카페였다. 그곳에서 시원한 공기를 쐬는 순간 몸과 마음이 진정되면서 그제야 숨이 편하게 쉬어졌다. 그때 나는 내가 나약한 도시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환경 철학자 오기스탱 베르크의 말처럼 이제 도시는 인간에게 모태와도 같은 곳이 되었다. 인간은 대자연의 공포와 불편함에서 탈출해 도시를 만들었으며 대부분의 인간은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죽는다. 시골 역시 도시의 영향력 속에 있으며 대자연의 오지를 탐방하던 사람도 결국은 도시로 돌아와 삶을 살아간다. 나 역시 그 원시림 경험 이후로 도시에 적응하기로 했다.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도쿄 산책자를 읽으며 다시 도쿄에 가고 싶은 생각이 불쑥 솟았다. 내가 처음 일본을 방문한 것은 1988년도 말이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일본에 푹 빠져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을 여행했었다.
전국을 돌아보았지만 특히 교토나 오사카, 아스카 등 일본의 역사와 문화 유적지에 푹 빠져들었다. 그 후에도 규슈나 오사카, 교토는 여러 번 다녀왔지만 도쿄는 한동안 가지 않았다. 그러다 2017년에 드디어 도쿄로 향했고 가슴이 무척 설렜다. 25년 만의 일본 방문이었다. 도쿄는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일본으로 떠나는 6월 말, 날이 맑았다. 비행기 안에 일본인들이 많이 보였다. 그들이 타인처럼 여겨지지 않았다. 그저 우리와 약간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니 입국장에 줄이 길게 이어졌다. 지문을 찍어야 했다.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전부 노인이었다. 지문날인과 노인들. 25년 만에 마주한 일본에서 가장 인상적인 풍경이었다. 공항에서 나오다 채소와 과일 가게를 보았다. 예전에는 없었던 일본의 다른 공항에서도 보지 못한 풍경이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능 오염 문제가 나오자 공항에서 안전한 채소를 파는 것이 아닐까? 오랜만에 보는 일본은 거리의 소소한 풍경 하나하나가 신기하게 다가왔다. 숙소 부근의 아사쿠사역으로 가기 위해 게이세이 나리타 스카이 액세스선을 타야 했다. 표를 사기 위해 자판기 앞에서 머뭇거리자 중년 여자 안내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었다. 나리타 스카이 액세스선은 고급스럽지 않은 전철이었다. 1시간 동안 펼쳐지는 창밖의 풍경은 별다를 것이 없었지만 그 밋밋함이 오히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을 주었다. 아사쿠사역 4번 출구로 나오니 한적한 골목길이 펼쳐졌다. 조금 걷다가 길가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모카 커피와 스콘을 주문했다.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서 주문하는 나를 젊은 여인이 해맑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대해주었다. 고마운 사람. 도쿄가 따스한 모카커피처럼 다가왔다. 풋풋했던 나의 30대 중반 시절로 타임슬립한 기분도 들었다. 추억을 따라가는 여행길이 포근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숙소에 짐을 푼 후 그날 오후와 저녁은 센소지 근처에서 보냈다.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센소지는 근처 스미다강에서 우연히 건진 관음상을 모신 절로 주변에는 기념품 상점이 늘어서 있었다. 그곳에서 기모노를 입고 한국말로 떠들고 있는 여인들을 보았다. 한국분이세요? 하고 물어보니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국인이라고 했다. 중국인이 일본 전통 옷을 입고 한국어로 말한다? 약간 황당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상징처럼 다가왔다. 하나의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녁이 되자 관광객들이 빠져나간 거리는 고즈넉해졌다. 근처 골목길의 식당과 술집 앞에 등이 밝혀졌다. 예전처럼 낮에 와서 사진 찍고 휙 떠날 때는 보지 못한 풍경이었다. 몇백 년 전의 흔적이 배어 있어서일까? 옛날 에도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에도는 도쿄의 옛 이름이다. 원래 강과 함께 발전한 이 도시는 1603년부터 1867년까지 이어진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정권의 근거지였다. 근대화가 되면서 도시의 중심부가 서부로 옮겨간 뒤로 이곳은 과거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많이 간직한 채 남게 되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다가 센소지 근처 인적 드문 길가의 돌에 앉아 밤을 바라보았다. 도심지의 절가는 적막했다. 밝은 조명에 빛나는 기와의 선이 아름다웠고 그 옆에 불빛 어린 탑이 매혹적이었다. 저만치서 젊은 여인이 조용히 담배를 피우다 살그머니 자리를 떴다. 한참 후 관광객으로 보이는 중년 여인 2명이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센소지를 향해 걸어갔다. 스고이네, 대단해 라고 속삭이면서.
몸과 마음이 맑게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다. 단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 것이다. 강상준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할애의 순간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전통사회에서는 할애와 계의 구분이 있었다. 할애는 관혼상제나 신성한 행사를 치르며 격식을 차리는 자리이고, 계는 일상생활을 말한다. 할애의 날과 계의 날이 예전에는 명확히 구분되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모호해졌다고 한다. 한국도 그렇지 않은가? 예전에는 명절 때나 먹었던 고기와 음식을 지금은 평상시에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또 스포츠 경기나 이런저런 공연 등 작은 축제들이 1년 내내 열린다. 반면에 설과 추석과 제사 같은 의식은 점점 간소해지고 있다. 일본은 할애와 계가 뒤섞이면서 할애의 날에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경이의 감정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오늘날 도쿄 시민들은 잃어버린 할애의 순간을 신사나 오래된 절을 찾아가 경험한다고 한다. 신사에 성스러운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과 효율성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이다. 하라주쿠에 있는 메이지 신궁에서도 그런 감정을 느꼈다. 1912년 세상을 떠난 메이지 찬왕을 기리는 이 신궁은 주변의 넓은 땅에 숲이 매우 우거져 있었다. 성소까지 가는 길이 꽤 멀었고 신사 입구에 있는 문인 도리이도 높았다. 천왕이 머무는 황거도 그랬다. 강상준 교수는 그곳이 현재 권력의 중심지라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였던 천왕에 대한 기억의 저장고로서 큰 힘을 지니기 때문에 성스러운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런 기억의 저장고를 공유하지 않은 나도 왠지 모르게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이 너무 넓고 멀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다. 도쿄역에서부터 황거까지 2km쯤 될까? 길과 주변에 펼쳐진 광장이 드넓은 벌판 같았다. 왼쪽으로는 히비야 공원, 오른쪽으로는 거대한 히가시 공원이 있었다. 황거는 그 광막한 들판 너머 아득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예전에도 여러 번 왔던 곳이지만 새삼스럽게 넓고 멀구나를 느꼈다. 문득 베이징의 자금성과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가 생각났다. 자금성이나 그 옆의 이화원은 너무 넓어서 걷다 보면 다리가 아플 정도였다. 앙코르와트도 요즘에는 차나 오토바이로 쉽게 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마을에서 출발하면 숲길을 몇 킬로미터나 걸어야 했다. 신을 모셔놓은 성소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너무도 가팔라서 위험했다. 접근하기에 힘이 들어서 더 성스럽게 느껴졌다. 우리에게 성스러운 기운을 주는 장소와 시간은 밋밋한 삶과 세상에 활용점점이 되어주지 않을까? 용을 아무리 멋있게 그려도 검은 눈을 찍어주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아무리 이름을 얻고 돈을 벌고 멋진 집에 살아도 자기 안에서 성스러운 기운을 느끼지 못하면 공허함을 느낀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그 성스러움을 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문을 내세우거나 집단적인 종교 생활을 하거나 제사의식을 치른다. 그런데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생활은 성스러움을 충분히 느낄 만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내주지 않는다. 결국 일상생활에서 성스러움을 경험할 기회는 점점 형식화되고 축소되면서 인간은 더더욱 공허함에 빠져든다. 공허함이란 휴식을 많이 취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중심, 그리고 성스러움이 자기 안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신없이 휩쓸려가는 이 시대에는 힘든 일이다. 서울에서 성소는 어디일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이나 교회 등에서 그것을 찾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물음 앞에서 명쾌하지 않다. 일본의 황거나 메이지 신궁처럼 국민으로서 성소라 할 만한 장소가 서울에는 없다.
고궁이 그 분위기를 조금 갖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많이 축소되고 훼손되었다. 온갖 전쟁과 일제의 의도적인 훼손에 의해서, 그리고 급격한 근대화를 거치며 효율성을 강조하고 전통을 멀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경복궁 앞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빌딩이 들어서지 않고 예전처럼 텅 빈 공간으로 남겨두었다면 경복궁 자체가 얼마나 성스럽고 위엄있게 보였을까. 황거 앞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어디에서 성소를 찾을 것인가? 조선의 왕실은 망했고 일제 식민 지배와 전쟁, 근대화를 거치면서 유교적인 가치관도 상실되었다. 밀려들어온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사회를 해체시켰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중심과 권위가 흩어지고 사라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중심 체제지만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각각의 원심력이 강해지면서 갈등도 증폭되었다. 그 틈을 메울 새로운 중심은 아직 없어 보인다. 정신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혼돈이다. 우리 사회에서 우왕좌왕하며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일 것이다. 성스러운 영역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각자의 마음에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 혹은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을 낯선 곳에서의 모험, 혹은 은둔을 통해 채우고 싶어서. 이번 도쿄 여행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곳은 야네센 지역이다. 예전에 내가 도쿄를 여행할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곳이다. 도쿄 산책자를 보니 야나카, 네즈, 센다기 마을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각 마을 이름의 첫자를 따서 야네센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전쟁의 피해도 덜 입고 개발바람도 일지 않은 곳이라 주말이면 일본인들이 산책하며 옛 정취를 즐기는 거리였다. 니포리 전철역에서 내려 한적한 언덕길을 올라가다 중간에 왼쪽 골목길로 꺾거드니 야나카 공원 묘지가 보였다. 현대적인 빌딩과 주택가 사이에 가족 납골묘가 수없이 들어서 있었다. 묘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라는데 서울 같으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다. 낮이라 평화로워 보였지만 밤이 되면 으스스하지 않을까? 인적이 뚝 끊긴 길을 걷고 있는데 자전거를 탄 아주머니가 스쳐 지나갔다. 죽음을 가깝게 두고 살아가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부러웠다. 야나카 마을은 원래 산골짜기로 녹음이 우거졌으며 에도시대 때부터 절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도 크고 작은 절이 곳곳에 있었다. 집들은 낡고 허름해 보였지만 고즈넉했다. 조그만 이발소와 세탁소들도 보였다. 걷다가 민화 그리는 집을 보았다. 밖에 걸린 민화를 사진 찍고 있는데 지나가던 60대 중반의 여인이 물었다. 오모시로이, 재미있나요? 머뭇대는 말투로 대답하자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영어로 말을 건넸다. 그녀는 이곳에 사는 주민이라고 했다. 200년 전이라면 매우 낭만적이었을 거예요. 비 오는 날을 상상해 보세요. 골짜기 집에 앉아 차를 마시며 비 오는 풍경을 감상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여인은 여행 잘하라는 말을 남기고 가던 길을 갔다. 도쿄라도 한적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넉넉한 인심과 여유를 보였다. 근처에는 서민적인 시장거리가 펼쳐져 있었다. 도쿄의 10대 신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1900년 전에 세워진 네즈 신사도 있었다. 야네센은 서울의 북촌이나 서촌보다 더 조용한 지역이었다. 그 중에서도 도심 속의 공동묘지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이곳은 어떻게 변해갈까? 시노쿠보 지역도 흥미로운 곳이었다. 예전에 이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묵은 적이 있다. 일본 노무자들,
지방에서 온 상인들이 묵는 허름하고 저렴한 숙소였는데 서양 가이드북에 소개된 후로 배낭여행자들이 찾아와 묵기 시작했다. 원래 시노쿠보 지역은 한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1980년대 말부터 한국 식당이 들어서면서 코리아타운으로 주목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리 넓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 태국, 인도 음식점과 터키 음식점인 케밥집 등이 있고 외국인들을 위한 마트가 있어서 이방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나는 이런 곳을 좋아해서 서울에서도 이방인들의 거리를 종종 찾아다닌다. 획일적인 문화의 틈바구니에서 숨구멍을 느끼기 때문이다. 닭꼬치구이를 사 먹다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스리랑카 남자와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헤어지면서 꼬치집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그 앞에 앉아서 먹고 있던 인도, 동남아 여인들이 화들짝 놀랐다. 불법 취업자들일까? 스리랑카 남자가 나를 가리키며 코리안 여행자라고 말해주자 안심하는 것 같았다. 시노쿠보역에서 신주쿠까지 걸었다. 화려한 도쿄 거리 같지만 걷다 보면 지저분하고 낙후된 곳도 보였다. 드디어 활락가로 손꼽히는 신주쿠 거리의 가부키초 거리에 이르렀다. 많이 달라져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20여 년 전의 가부키초는 매우 시끄러웠다. 파친코 가게마다 손님들 부르는 소리가 요란했는데 지금은 파친코가 다 사라졌다. 모든 건물이 세련돼 보였으며 가운데에는 널찍한 광장과 멋진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아직 환락의 밤이 시작되지 않아서일까? 평일 저녁의 신주쿠는 점잖았다. 메이지 시대 때 근대화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긴자거리는 마루노우치 지역과 함께 관공서와 대기업, 금융업 건물들이 모여 있어서 근엄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여행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코 해외 명품 브랜드를 파는 쇼핑센터였다. 샤넬, 까르띠에, 루이비통, 크리스티앙 디오르, 에르메스 등 화려한 명품 광고 전광판이 번쩍거렸다. 사람들은 왜 명품을 가지고 싶어 할까? 강상준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명품 브랜드는 부적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에는 텔레비전이나 자동차가 권력과 부를 보여주는 상품이었지만 그것들이 대중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명품이 개인 간의 차별화를 위한 기호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 것 같다. 그러나 그런 값비싼 기호를 포기한 나는 긴자에서 아늑함을 느꼈다. 기호들의 의미와 차별화를 외면한 채 멋진 자태를 드러낸 건물의 형태와 소리와 황홀한 불빛을 즐겼다. 현란한 도시에서는 너무 의미를 따지면 피곤해진다. 드러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즐기면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한참을 걷는데 어디선가 색소폰 소리가 들려왔다. 중년의 일본 사내가 길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다. 재즈 선율이 건물에 반사되면서 온 거리를 가득 메웠다. 황홀한 순간이었다. 며칠 동안 돌아본 도쿄에서 나는 예전처럼 서울과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없었다. 1990년대 초반, 도쿄는 서울과 많이 달랐다. 거리의 풍경, 편리하고 정교한 시스템, 시민들의 질서의식 앞에서 충격을 받았을 정도다. 일본은 우리보다 근대화가 약 100년이 앞선 나라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근대화를 시작했고 한국은 1960년대에 시작했다. 첫 도쿄 방문에서 받은 충격은 바로 그 100년간의 간격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서울도 세계화하는 가운데 적어도 겉보기로는 도쿄와 비슷해졌다. 강상준 교수 역시 이제는 서울과 도쿄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도시를 긍정적으로 본다.
사람은 타자와 교류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며 자기가 싫어하는 타자도 가까운 존재로 여길 수 있다면서 도시는 그런 타자를 만나는 장소이기에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깊은 체험과 통찰에서 나온 말이다. 시골 사람들이 도시 생활에서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자유라고 하지 않던가. 시골의 갑갑한 인간관계, 관습, 소문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자유가 지나치면 고독과 소외가 발생한다. 자유와 고독의 간격 사이에서 현대 도시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종종 일본인들을 혼내, 본마음과 다테마에 겉마음이 다르다며 경계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수많은 사람을 접하는 도시인들은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신이 상처를 입지 않으면서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처사다. 그러다 보니 도시인들의 세련된 예의와 친절이 오히려 차갑게 다가오기도 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도시인들이 차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너무 많은 사람과 사건을 접하며 피곤해진 뇌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실감한다. 아파트 서재에서 하루 종일 글을 쓰는 생활을 하는 나지만 가끔 장도 보고 운동도 하고 이런저런 볼일을 보느라 수시로 집을 나서게 된다. 예전에 아파트 통합회 경비실이 있었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비원 얼굴을 대해야 했다. 시골에서 어쩌다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겠지만 하루에 몇 번이나 보는 사람에게 매번 인사하기가 민망했다. 그래서 모르는 체 하면서 드나들었는데 그런 내가 경비원에게는 쌀쌀맞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피곤한 나를 보호하기 위해 가면을 썼을 뿐이다. 현대사회에서 가면은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기 위한 삶의 도구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면만 쓰고 사는 세상은 너무 냉혹하고 삭막하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의와 따스한 눈빛과 공손한 말투가 아닐까? 세련된 가면을 쓰되 자기 안에 품고 있는 따스함을 적절하게 보여준다면 도시인이 차갑게만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차가워 보이지만 종종 따스함을 보여주고 또 따스해 보이지만 가끔 차가워 보이는 도시인들은 늘 경계선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